흰 웨딩드레스가 마치 수의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진주 목걸이가 목을 조이는 것 같고 화려한 레이스 장식이 족쇄처럼 무거웠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서현아, 준비됐니?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서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만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에게 나는 딸이 아니라 상품이었구나. 서현은 눈을 감았다. 심장병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서연아, 절대 포기하지 마. 그 말이 지금 서연에게 남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한서가 저택은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서연을 압도했다. 높이 솟은 철문을 지나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니 전통 한옥의 우아한 곡선과 유리와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현대식 건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건물을 품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처럼 느껴져 오히려 기묘하기까지 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완벽하고 냉정한 규모가 그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다.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지만 한치의 온기도 없는 이 저택은 궁전이 아니라 그녀만을 위한 차가운 감옥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이런 희생정신, 정말 본받을 만해요. 하객들의 찬사가 귓가를 스쳤지만 서연은 그 말들 사이에 숨겨진 진짜 속뜻을 알고 있었다. 가난한 집 딸이 재벌가로 시집가서 참 운이 좋네. 식물인간이라지만 그래도 재벌가 며느리잖아. 저 집 돈 때문에 딸을 팔아넘긴 거 아냐?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로 분노와 절망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아야 했다. 지금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까. 신랑 윤도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된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조각상처럼 완벽한 이목구비, 높은 콧날, 그리고 부드러운 입술선까지. 마치 잠든 왕자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길고 진한 속눈썹 아래 감겨진 눈은 언제 다시 뜰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이런 완벽한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아이러니에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나. 팔려온 신부와 의식을 잃은 신랑이라니.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이 시댁으로 들어섰을 때 냉기부터 느껴졌다. 시어머니 정명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적이가 서려 있었다. 어서 와라. 건조한 인사였다. 반갑다거나 고맙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다. 정명숙의 시선은 서연을 훑어보더니 곧 다른 곳으로 향했다. 마치 가치 없는 물건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방은 2층 끝방이다. 도현이 옆방이니 간호는 내가 맡아라. 명령조였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어머니, 정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날아왔다.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 사모님이라고 불러라.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아무리 우리 도연이가 식물인간이 되었다지만 도대체 아주버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애와 우리 도연이를 엮으신 건지. 정명숙의 말에는 분노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 결혼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네. 사모님. 그리고 착각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의 간병을 위해 결혼했을 뿐이야. 잘 알지도 못하는 외부인 간호사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저 전용 간병인으로 온 거라고. 이 집의 일원이 된 건 아니야.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울음을 보이는 순간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홀로 신혼방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뿌리는 가운데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고요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서연을 질식시켰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서연의 심장박동과 어긋나게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느껴졌다. 똑, 똑. 그때 복도 저편에서 서연의 시아버지 윤창호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어디 갔지? 내 서류. 재혁이가 찾으면 안 되는데. 간병인이 달래는 소리가 들렸지만 윤창호의 중얼거림은 계속되었다. 숨겨놨는데. 어디에 숨겨놨더라? 증거를? 서연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하고 구체적이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파고들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빛들조차 그녀에게는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무릎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엄마,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심장병 수술비와 남편의 빚 때문에 딸을 이런 곳으로 보내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연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의식 없는 남편,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시어머니.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야 했다. 이 차가운 저택에서, 이 기이한 가족들 사이에서. 서연은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어제 간병 방법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늦게 잠들었지만 몸은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다. 세수를 하고 단정히 머리를 묶은 후 남편의 방으로 향했다. 윤도현은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다. 서연은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씻기고 침대 자세를 바꿔주었다. 처음보다는 훨씬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도현의 완벽한 얼굴을 바라보며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 인생도 참 기구하네요. 그때 도현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서연은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은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갔다. 도현의 간병에 집중하면서 이 집의 미묘한 분위기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시아버지 윤창호였다. 서연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그의 중얼거림이 묘하게 일관성이 있었다. 서류. 재혁이한테 들키면 안 돼. 금고에? 아니, 금고는 위험해. 간병인들은 치매 환자의 허튼 소리라며 무시했지만 서연은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저녁 윤창호가 갑자기 서연을 붙잡으며 말했다. 너, 누구야? 재혁이가 보낸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도현 씨 아내 서연이에요. 아내? 윤창호의 눈이 잠시 또렷해졌다. 그럼 조심해야 해. 재혁이는 믿으면 안 돼. 서연은 도현을 간병하며 혼자 중얼거리듯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을 열어드릴까요? 별다른 반응은 없었지만 서연은 계속 말을 걸었다. 처음엔 사모님이 너무 무섭고 원망스러웠는데 생각해보니 아버님이 그렇게 되시고 아들인 도현 씨까지 이런 사고가 생기니 얼마나 힘들고 무서우셨을까요?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어서 일어나셔서 사모님께 효도해 주세요. 어떤 날은 시아버지 얘기도 했다. 오늘 아버님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금고는 위험하다고 하시고 재혁이는 믿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재혁이가 윤재혁 전무님 말씀이시겠죠? 치매라지만 왜 그분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불안해하실까요? 서연은 전혀 몰랐다.
침대에 누운 도현의 감긴 눈꺼풀 아래서 그의 의식은 또렷이 깨어 있었다는 것을, 그가 그녀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매일 밤 이 순수하고 솔직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도현은 처음엔 경계했다. 하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독백들을 들으며 그녀가 자신이 생각했던 삼촌의 앞잡이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여자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제가 여기 온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간병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당신은 저를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도현의 방을 나섰다. 간병 용품을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진 것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1층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 이상했다. 이 시간에 누가 서재에 있을까?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분명 윤재혁이었다. 서현은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다. 형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윤재혁이 윤창호에게 인사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재혁아, 어디에 숨겨놨지? 윤창호의 흐릿한 대답이 들렸다. 걱정 마세요, 형님. 제가 모든 걸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윤재혁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나다. 형님 상태 확인했어. 약물 농도를 조금 더 높여. 자연사로 보이게. 서현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약물? 윤창호의 치매가. 서현명의 계좌는 어때? 10억은 들어갔나? 서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 이름이 왜 나오는 거지? 좋아. 횡령 증거도 완벽하게 조작했고. 이제 며느리가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될 거야. 이제 형수님께 조금씩 세뇌를 시켜야겠어. 며느리가 돈을 뜯으려 한다든지 도연이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든지. 그래야 나중에 모든 게 터졌을 때 형수님도 내 편에 서게 될 테니까. 서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윤창호의 치매도 약물 때문이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자신은 모든 죄를 뒤집어쓸 희생양이었던 것인가?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자 서현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윤재혁이 서재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서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은 간병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범죄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다리가 휘청거리며 도현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평소처럼 조용히 누워있던 도현이 갑자기 눈을 떴다. 들켰군요. 서연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막혔다. 놀라셨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예리했다. 도연 씨, 언제부터?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건 한 달 전이에요. 하지만 삼촌의 음모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식물인간인 척 연기했습니다. 서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너무나 충격적인 연속이었다. 그럼 제가 매일 하던 이야기들을 모두 들었어요. 도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제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저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말들. 도현은 침대에서 내려와 두 발로 서현 앞에 섰다. 서현은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식물인간이라고 알고 있던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처음엔 당신도 삼촌의 사람일 거라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매일 밤 톡백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저와 같은 피해자라는 걸. 피해자? 맞아요. 당신은 삼촌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에요. 모든 범죄의 책임을 떠안을 희생양으로 말이죠. 서현은 순간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제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촌이 혼자서 이런 정교한 계획을 세울 리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감쌌다. 가족도 새 가족도 모두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현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제가 지난 한 달간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삼촌의 횡령 증거, 제 사고의 진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투여한 약물의 정체까지.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도현의 눈빛이 간절해졌다. 제 손과 발이 되어주세요. 함께 증거를 모아서 삼촌을 저지합시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도현이 서연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저는 여전히 식물인간인 척해야 하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왜 저를 믿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들 편일 수 있잖아요. 도현이 미소를 지었다. 처음엔 사모님이 너무 무섭고 원망스러웠는데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일 수 있겠어요? 서연의 볼이 붉어졌다. 그가 정말로 모든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도와주실 거예요? 도현이 간절히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결심이 섰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게요. 도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삼촌은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절대 눈치채면 안 돼요. 그리고 도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이 일이 끝나면 약속드릴게요. 서연 씨의 인생을 찾아 떠날 수 있도록 100억을 드리겠어요.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다. 밤은 깊어졌지만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어제 밤의 일들을 되새기며 도현의 방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깨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도현은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연이 들어오자 살짝 눈을 떴다.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도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전혀요. 서연이 솔직하게 답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도현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이해해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었죠. 서연이 문을 닫고 도현 곁에 앉았다. 어제 말씀하신 것들 정말 모두 사실인가요? 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안타깝게도 모두 사실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도현은 깊은 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3개월 전 그날,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안 듣더군요. 아무리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다행히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가 한 달 후였어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식물인간인 척 하신 건가요? 병원에 있을 때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거든요. 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삼촌이 아버지 병실을 자주 찾아왔는데 갈 때마다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설마 어느 날 밤, 삼촌이 간병인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걸 봤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심해졌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 사고도 아버지 병도 모두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식물인간인 척 연기하며 상황을 지켜봤죠. 도현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집했어요. 녹음기에서 윤재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계좌 개설은 완료됐나?
서연 명의로 10억이 들어가 있어야 해. 횡령 증거를 완벽하게 조작하려면 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몸이 떨렸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도현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삼촌과 제약회사 직원의 통화 내용이에요. 알츠하이머 증상을 유발하는 약물 농도를 조금 더 높이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치매로 보일 거예요.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 정도면 증거는 충분해 보이는데 왜 아직 공개하지 않으신 건가요?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삼촌은 워낙 교활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뒀을 거예요. 결정적인 물증이 더 필요해요. 어떤 물증 말인가요?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증거들이요. 도현의 눈빛이 간절해졌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이미 삼촌의 횡령을 눈치채고 계셨어요. 분명 어딘가에 증거를 숨겨두셨을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찾죠? 그래서 서연 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현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저는 아직 깨어났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서연 씨뿐이에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버지 서재를 조사해야 해요. 특히 금고나 비밀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도현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삼촌의 행동도 계속 관찰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요. 하지만 지금 손 놓고 있으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도현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삼촌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서연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준비를 마쳤을 거예요. 서연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고마워요. 도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어머니가 점점 서연 씨를 의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삼촌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모님도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삼촌의 거짓말에 속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어머니가 서연 씨를 감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도현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들키면. 들키면 안 돼요. 절대로. 도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삼촌은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서연 씨마저 제거해버릴지도 몰라요. 서연이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도현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겠어요. 서재 조사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생각해 보았다. 오늘 오후에 사모님이 외출 예정이세요. 그때 해보겠어요. 위험하면 즉시 그만두세요. 증거는 나중에 찾을 수 있지만 서연 씨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서연은 도현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왜 사모님께 털어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치면.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면서 현실 판단력이 많이 무너지셨어요. 지금 상태로는 이런 복잡한 음모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오히려 삼촌의 거짓말을 더 믿으실 가능성이 높죠. 서연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도현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함께 살아남아야 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즉시 긴장했다. 빨리 누우세요. 서연이 속삭였다. 도현이 재빨리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고 서연은 침구를 정리하는 척했다. 정명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정명숙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요즘 도현이 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환자 돌봄이 제 역할이잖아요. 그래도 적당히 해라. 너무 오래 있으면. 정명숙이 말을 흐렸다.
서현은 정명숙이 나간 후 도현을 살짝 바라보았다. 도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현과 도현의 위험천만한 공조작전이 시작됐다. 매일 밤이 전쟁이었다. 오늘 윤재혁이 또 아버지 방에 갔었어요. 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간병인을 내보내고 뭔가 주사를 놓더라고요. 역시 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게 바로 치매 유발 약물일 거예요. 서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윤재혁을 미행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어제는 서재 금고를 열어봤어요. 서현이 손떨림을 억누르며 작은 USB를 꺼냈다. 아버님이 숨겨놓은 녹음 파일들이 있더라고요. 도현이 재빨리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윤창호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재혁이가 내 약에 뭔가를 섞고 있어. 기억이 점점 사라져. 하지만 이것만은 남겨둬야 해.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도현이 차량 정비 기록.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재혁이가 지시했어? 서현의 손이 떨렸다. 결정적 증거였다. 더 있어요. 서현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윤재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형님 처리가 끝나면 도현이도 완전히 제거해야 해. 식물인간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도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삼촌의 모든 범죄가 하지만 위험도 커졌다. 서현이 서재를 뒤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늘 또 가까스로 빠져나왔어요. 서현이 식은땀을 닦았다. 사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거의 들킬 뻔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이제 그만. 안 돼요. 서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요. 윤재혁이 직접 범행을 지시하는 녹음이 있어야 해요. 그날 밤 서현은 목숨을 걸고 윤재혁의 방 근처로 갔다. 다행히 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형님은 이제 며칠 못 갈 거야. 그리고 며느리까지 제거하면 모든 게 끝나. 서현은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도현이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했고. 이제 한서그룹은 완전히 내 것이야. 충분했다. 서현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다. 해냈어요. 서현이 흥분해서 도현에게 달려왔다. 윤재혁의 모든 범행이 녹음됐어요. 도현이 녹음을 들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결정적 증거들이 모였어요. 삼촌의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났네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위기가 찾아왔다. 윤재영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정명숙을 찾아가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형수님, 요즘 며느리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꾸 서재 주변을 기웃거리던데. 정명숙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졌다. 그날 저녁 현관문에서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아버지다. 서현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친정아버지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열정적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서현은 불안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말투와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친정아버지는 서현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갑자기 돌변했다. 서연아,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구나. 무슨 진실이요? 친정아버지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너는 내 진짜 딸이 아니라 내 빚을 갚을 수단일 뿐이다. 서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가 너를 뱃속에 가졌을 때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걸. 서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친정아버지가 슬프면서도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내 엄마는 첫사랑을 잊지 못했어. 하지만 홀로 어린 너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나를 선택한 거야.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평생 내 엄마만 바라보며 살았어.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은 첫사랑만 그리워했지. 나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서연은 친정아버지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섬뜩함을 느꼈다. 매일 밤 내 엄마가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르며 우는 걸 들어야 했어. 그런데 너까지 있으니까 너를 볼 때마다 그 남자가 떠올랐거든. 아버지, 25년 동안 남의 아이라는 자격지심에 시달렸어. 하지만 내 엄마를 사랑했기에 견뎠지. 친정아버지가 광기 어린 웃음을 지었다. 이제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내 엄마와 나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서연은 전율했다. 친정아버지의 뒤틀린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 너를 볼 때마다 그 남자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차분해졌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윤재혁이라는 사람이 좋은 제안을 해왔거든. 서현이가 도연이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증언해달라는 거야. 그런 끔찍한. 끔찍하다고? 친정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건 사랑하는 너희 엄마를 위해서야.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정명숙이 들어왔다. 윤재혁이 그 뒤를 따랐다. 무슨 일이시죠? 정명숙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아, 사돈. 잘 오셨네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비굴해졌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섰다. 형수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도연이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도연이에게 해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서연이 반박하려 했지만 친정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딸아이가 식물인간이랑 사는 게 너무 끔찍하다며. 사위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약을 먹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사위가 죽고 나면 재산이 자기한테도 올 거라며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군요. 친정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비의 입장으로서 딸아이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슬픈 표정이 스쳤지만 교활하게도 그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였다.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절규했다. 정명숙이 경악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윤재혁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도연이를 더 아프게 만들어서 재산을 노리려던 거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운 표정이 떠올랐지만 입꼬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올라갔다.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는 만족감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체스 게임에서 마지막 말을 움직이는 순간 같았다. 서연은 결국 지하실로 끌려갔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지하실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있던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다. 머리 위에 작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미약한 달빛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숙이서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서연아, 절대 포기하지 마.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때 지하실 문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다. 전자도어락의 버튼 소리였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 서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윤재혁이 자신을 영영 제거하러 온 것은 아닐까? 삐삐삐 틀렸다는 소리가 났다. 그러고는 다시 조심스럽게 버튼을 누르는 소리. 삐삐삐. 8자리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서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서연 씨, 도현 씨,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다. 도현이 손전등을 켜며 재빨리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그리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제 생일이었어요. 도현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이 집 모든 보안장치 비밀번호를 제 생일로 설정해 두셨거든요. 아버지 서재, 금고, 심지어 이 지하실까지도. 서현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명숙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느껴졌다. 서현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정명숙은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윤재혁의 거짓말에 속아 서현을 미워했었다. 반면 자신의 친아버지는 단 5억 원의 딸을 팔아넘겼다. 사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서현이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속으셨던 거예요.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에 삼촌의 거짓말을 믿으셨던 거죠. 도현이 서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나가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상황을 뒤집을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범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도현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우리가 모은 증거들로 삼촌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할 겁니다. 서현은 도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희망을 느꼈다. 정말 가능할까요? 반드시 해내야 해요. 도현이 서현의 어깨를 꽉 잡았다. 당신을 이 상황에서 구해내는 것이 제 책임이니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저택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한서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주주들과 임원들로 가득 찼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다. 모든 이들이 오늘 회의에서 회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윤재혁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윤재혁이 당당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우리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형님의 건강 악화와 조카 도연의 불행한 사고로 인해 경영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재혁은 서연의 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바로 이 여성입니다. 도연의 아내라는 신분을 이용해 우리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려 했던 범죄자 말입니다. 회의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증거도 명확합니다. 이 여성 명의의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고 심지어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에게 해로운 약물을 투여하려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정명숙이 분노에 찬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도 서연이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 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재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도현이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저게 누구야? 한 주주가 중얼거렸다. 도현 씨가 아닌가? 어떻게?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명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자 눈물을 쏟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현은 침착하게 연단으로 걸어갔다. 윤재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도현이 마이크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윤도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었죠.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유로 그 사실을 숨겨왔을 뿐입니다. 윤재혁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도연아, 무슨 소리야?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삼촌, 도현이 차가운 눈빛으로 윤재혁을 바라봤다. 이제 연기는 그만두시죠. 도현은 준비해온 태블릿을 연단에 올려놓았다.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서연이 범죄자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윤재혁의 음성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계좌 개설은 완료됐나? 서연 명의로 10억이 들어가 있어야 해. 횡령 증거를 완벽하게 조작하려면.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번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소음이었다. 이게 뭐야? 한주주가 소리쳤다. 도현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공개했다. 윤재혁이 치매 유발 약물에 대해 논의하는 녹음, 도현의 차량 사고를 조작했다는 윤창호의 메모,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재혁이 모든 범죄를 지시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삼촌 윤재혁의 계획이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제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저를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제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정명숙이 경악하며 윤재혁을 바라봤다. 아주버님, 설마 이게 모두 사실은 아니겠죠? 윤재혁은 당황한 채로 변명하려 했다. 형수님, 이건 모두 조작된 거예요. 도연이가 며느리와 합작해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서현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친정아버지가 경찰의 수갑을 찬 채로 끌려 들어왔다. 아니, 저 사람은 주주들이 수군거렸다. 도현이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다. 친정아버지가 윤재혁과 돈 거래를 하며 서연을 모함하기로 약속하는 장면이었다. 딸의 미래와 바꾼 게 고작 5억 원이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딸을 돈을 받고 희생양으로 팔아넘긴 겁니다. 회의실은 탄식과 야유로 가득 찼다. 친정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난 그저 서연의 엄마를 사랑했을 뿐이네.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주주들은 분노에 차서 윤재혁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배신자가 우리 회사에 있었다니. 당장 해임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해. 결국 주주총회는 만장일치로 윤재혁의 해임과 법적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경찰이 들어와 윤재혁과 친정아버지를 체포하는 순간 회의실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정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그녀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내 아들을 지켜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정명숙을 껴안았다. 사모님,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라. 정명숙이 따뜻하게 말했다. 모든 혼란이 정리된 후 조용한 회장실에서 도현과 서연은 마주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네, 드디어요. 도현이 미소를 지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약속대로 100억과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서현은 잠시 도현을 바라보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고맙지만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고요. 도현의 가슴이 묘하게 아팠다. 가라고 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그 말을 내뱉지 못했다. 서현도 한순간 머뭇거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어 당당히 일어났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못한 감정이 깊게 남은 채 이별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서연이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현은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2년 후 한서그룹 회장실의 커다란 창가에서 도현은 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윤창호는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고 어머니 정명숙은 예전의 따뜻한 모습을 되찾았다. 윤재혁은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서현이 떠난 그날 이후 그녀의 소식을 궁금해하면서도 차마 찾지 못했다. 그녀가 원했던 자유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위기관리 컨설팅 업체 자료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다. 도현이 무심코 자료를 넘기다가 한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서현 대표이사.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진을 보니 확실했다. 그 선명한 눈빛, 당당한 미소. 하지만 2년 전에 그녀와는 달랐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다. 이 업체로 결정하겠습니다. 도현이 즉시 말했다. 며칠 후 회의실에서 도현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서현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과거에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현이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컨설팅 대표 서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도현이 일어나 인사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숨겼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서현이 먼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신문에서 한서그룹이 많이 안정됐다고 봤어요. 네, 덕분에요. 서현 씨도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서현이 부드럽게 웃었다.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고 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도현은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행복을 읽을 수 있었다. 동시에 마음 한편이 아팠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런데 서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가끔 궁금했어요. 도현 씨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도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도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인가?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방해요? 서현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 방해라고 생각하셨죠? 서현 씨가 원했던 자유로운 삶을 제가 다시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서현이 조용히 웃었다. 도현 씨, 자유롭다는 건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마주쳤다. 2년 전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 전해졌다. 그럼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업무가 끝나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서현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이번에는 제가 고를게요.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어서.